2023 카타르 아시안컵 대진 추첨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대진 추첨을 통해서 우리의 우승 로드맵 그리고 최정의 한일전 가능성 다양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풋볼 아시안 편집장 김성진 기자와 함께 이 아시안컵에서 한일전 전설의 일군이 어떻게 맞붙게 될지 그리고 우리의 대진 상대 조별리그 상대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2조에 속했죠? 네, 피파 랭킹에 따라서 포트가 정해졌고 우리는 27위고 이게 아시아에서는 3위거든요. 예. 그래서 1번 포트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포트의 팀들을 기다렸는데 2번 포트에서는 84위의 요르단, 3번 포트에서는 85위 바레인, 4번 포트에서는 138위인 말레이시아와 한 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즉 이제 서아시아의 두 팀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한 팀을 만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이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리니까 뭐 기후적으로나 네. 뭐 환경적으로나 분명히 요르단과 바레인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카타르와 기후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요르단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홈에서 하는 거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또 응원하는 관중들도 더 많을 것이고요. 하지만 다른 조에 이런 편성된 팀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무난하게 되지 않았나. 또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팀, 뭐 아랍에미레이트, 또 태국, 이라크 뭐 이런 팀들하고는 조별리그에서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무난하게 잘 됐고 뭐 충분히 조 1위가 될 것 같다. 또 역대 전적을 봐도 요르단한테는 3승 2무로 우리가 한 번도 진 적 없고 바레인과는 11승 4무 1패, 또 말레이시아와는 26승 12무 8패인데 뭐 바레인이나 말레이시아에 패한 거는 또 한참 전의 이야기라서 예. 뭐 최근만 놓고 보면은 뭐 항상 이기는 게 당연한 상대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3승 조 1위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지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때 중동 팀, 서아시아 팀들을 상대로 좀 우려했던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맞습니다. 또 좋은 결과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시리아나 뭐 이라크나 레바논 이런 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 좋은 기억도 있긴 한데 그런 팀들은 싹 다 피했다. 서아시아 중에서도 조금 이제 약체를 만난 분들은 기대할 만하고 또 대진 일정을 보면 이제 1월 15일에 바레인을 만나고 20일에 요르단 그리고 마지막 1월 25일에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좀 독특한 인연이 있어요.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대표팀을 지원한 그 역할의 책임자였던 김판곤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감독으로 취임을 해서 현재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게 됐어요. 이번에 포트4에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있어갖고 그래도 6개 조니까 걸릴 수도 있고 확률은 3분의 1이잖아요. 예, 인도네시아에도 신태용 감독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대표팀에서 일했던 맞습니다. 인물들과 한국 대표팀 경기하는 건 좀 이슈니까. 예, 만약에 뭐 베트남에 박항서 감독이 있었다면 더 예. 화제가 됐을 텐데 어쨌든 신태용의 인도네시아냐 김판곤의 말레이시아냐 아니면 아무도 안 만나냐 요 셋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엔 그 3분의 1의 확률로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경기를 했고 그래서 김판곤 감독 입장에서는 몇 년 전까지 자신이 지원을 하던 선수들 코칭 스태프 팀인데 그리고 뭐 본인이 생활한 또 본인의 또 조국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레이시아 선수들을 이끌고 경기를 해야 되는 또 재미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를 맡고 처음 참가한 메이저 대회가 지난해 말에 있었던 올 초까지 열렸던 AFF 미쯔비시 일렉트릭 컵이에요. 예전에 스즈키컵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죠. 스폰서가 바뀌었죠. 어찌됐거나 이제 동남아시아 최고의 팀을 가리는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말레이시아가 4강에 올랐어요. 네. 결승에는 못 갔지만 사실 경기 내용이 굉장히 이제 좀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공격적이고 거의 김판 감독이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얘기했던 그 철학 있잖아요. 그 그렇죠. 능동적인 축구 예. 항상 나가고 능동적이고 그거를 말레이시아에서 또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위원장이었지만 뭐 감독도 경력이 꽤 있으시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특히 뭐 홍콩에서도 뭐 홍콩 기딩크로 불렸던 맞습니다. 성적을 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제 이런 그 특수성 관계를 생각하면 또 말레이시아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3차전에 만난다는 거. 즉 우리도 말레이시아도 어떻게 보면 1, 2차전을 좀 잘 치르면 맞습니다. 3차전 결과에 따라서 함께 또 심판에 올라갈 갈 수 수도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대진이 될 것 같고요.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의 부임한이로 말레이시아 축구의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미쯔비시컵 4강도 했지만 말레이시아가 아시안컵을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한 게 43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에는 그때 동남아 4개국이 공동 개최를 했잖아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4개국이 공동 개최를 해서 그때는 개최국 자격으로 한번 아시안컵 본선을 치렀지만 그 대회를 뺀 예선을 통과
기후가에서 본선까지 오른 거는 43년 만이고 김판곤 감독이 그 말레이시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이번 대회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본선 참가국이 24개국으로 늘어난 측면도 좀 이제 도움이 됐겠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선에 진출시킨 건 대단한 성과고 또 이제 24개국 체제다 보니까 조 3위도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어서 뭐 말레이시아와 이제 한국이 함께 좀 올라가는 뭐 그런 그럼요. 그림도 기대할 네. 수 있겠고 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그렇습니다. 16강에 사실은 보통이면 후보가 어려운데 충분히 노릴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이번 아시안컵은 비록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떠났지만 다른 또 한국 감독들이 다른 대표팀에서 그렇죠. 나온다. 뭐 이런 가운데 역시 우리의 목표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조추첨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취임 때와 같은 얘기예요. 네, 우승. 예. 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 우승이 아니면 실패죠, 네, 우리는. 뭐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은 무조건 우승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시안컵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 조편성을 보고 일단 방심은 안 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좋은 전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조가 아니다. 또 상대를 연구해야 되고 또 김판곤 감독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예. 말레이시아에는 한국인 감독이 있어 특별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 그 말레이시아가 객관적으로는 우리하고 수준이 확실히 많이 차이 나요. 당연한 건데 그래도 김판곤 감독은 한국 선수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다 알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체제가 새롭긴 해도 김판곤 위원장이 뽑은 벤투 감독으로 반년 전에 있었던 월드컵을 한국이 치렀고 사실 그 선수들 대부분이 그 전에 김판곤 위원장이 뭐 아시안 게임이든 뭐 다른 대회 그렇죠. 올림픽이든 지원할 때 다 알던 그럼요. 선수들인데 훈련도 봤죠. 뭐 리포트도 봤죠. 다 알아요. 솔직히 김판곤 감독은 한국전에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바레인이나 요르단 상대로 한 경기만이라도 약간 미끄러진다, 이기지 못한다 이러면 마지막 경기가 좀 마음이 그렇죠.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물론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월등히 앞서지만 우리가 월드컵 때 포르투갈한테 이긴 것처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클린스만 감독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일단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대회를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좋은 대진이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 팀들과의 그 경기 조별리그 이 세 팀을 상대로 좀 좋은 경기 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유럽파들에게는 이제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럽 시즌 중에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하나의 장점은 유럽파 선수들의 컨디션이 그래도 시즌 굉장히 중이니까 좋죠. 좋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합류가 좀 늦을 수 있다. 조별리그 초반 일정에서는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그렇죠. 호흡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럴 때 또 다른 팀들은 장기 합숙을 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유럽에서 선수가 많이 뛰는 나라의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또 시즌 중이기 때문에 대회 시작하기 한 1주, 2주 정도 전에 합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훈련 시간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팀들은 또 한 달, 두 달 합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훈련량의 차이에서 분명히 좀 대회에 나타나지 않겠냐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도 일본도 뭐 당연히 조 1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조편성 결과를 보자면 사실 두 팀이 다 조 1위로 올라가면 결승전까지 안 만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이제 토트넘 경기 끝나고 이제 아시안컵 조편성에 대한 그 질문을 한국 취재한테 받았을 때 아니 우리가 왜 쉽게 조 1위 할 거라고 생각하시냐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뭐 말씀하신 포르투갈전도 있지만 일본도 뭐 월드컵 때는 뭐 독일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는데 한국 일본이 또 아시아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란 법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 조 1위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전에 만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면은 D조 2위하고 경기를 해요. D조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도 있고 이라크,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조 1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간다면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 중에 한 팀하고 만나지 않겠냐. 하지만 일본이 조 2위가 되면은 바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혹시나 뭐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또 2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만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일본이 뭐 사실 이제 좀 까다로운 조예요. 그 다른 조에 비해서 이라크도 분명히 저력이 있는 아시안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고 베트남은 사실 이미 뭐 박항서 감독 체제에선 그 다크호스로서 그렇죠. 됐고 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결코 좀 만만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별 수는 있다. 예, 요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조 2위가 되면 F조 1위를 만나게 됩니다. 예. F조는 사우디, 태국, 키르기스탄, 오만이라서 여기와는 이제 사실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조 3위가 될 경우인데 예. 요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2007년 아시안컵 때 예. 되게 극도의 부진으로 예. 간신히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조 3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 충분히 이건 뭐 농담이 아니고
뭐 예, 모든 축구에 모든 그런 그럼요. 게 있으니까 축구 보는 거잖아요. 진짜 처음부터 꼬여갖고 예. 간신히 뭐 1승 2패로 해서 조 3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A조나 D조를 상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A조는 카타르, 중국, 타지키스탄, 레바논인데 뭐 A조를 만날 수도 있지만 D조의 1위 팀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D조 1위가 일본이면은 또 한일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가능성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리가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한테 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를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기본적으로 3전 3승으로 1위로 올라간다는 걸 이제 정배로 보고 있으나 아니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조 1위로 그 16강에 오르고 일본이 조 2위가 되면 만나게 예. 되고요. 또 우리가 조 3위가 되고 일본이 조 1위가 될 경우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이 다 조 1위가 되면은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장 유력하고 또 많은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시나리오일 그렇죠. 것 같아요. 뭐 4강, 8강, 16강 만나도 정말 치열하고 뜨겁겠지만 결승에서 만난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결승전이 아시안컵 결승전이 한일전인 적은 없고요. 2011년 그때도 카타르네요.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때는 이제 4강에서 만났었죠. 예, 그때 진검승부를 펼쳤고 그리고 그 해에 이제 그 여름에 친선 경기로서 이제 정예 멤버가 그러니까 양 팀 모두 A 매치 데이에 그렇죠. 친선 경기를 했던 게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뒤에 한일전은 동아시안컵 즉 유럽파가 올 수 없던 기간에 맞대결을 한 것과 또 이제 코로나 기간에 뭐 일본 가서 우리가 경기를 그렇죠. 한번 했는데 그때 뭐 우리 선수들이 뭐 베스트가 아니었죠. 부상도 있고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니까 다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완패를 당했던 건 맞는데 최정예로 붙은 마지막은 2011년이다. 근데 하필이면 그 두 경기를 다 우리가 졌어요. 네, 그렇죠. 예. 그때 카타르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연장 승부까지 가서 제가 그때 카타르 예. 현지에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2대2로 연장전 120분을 2대2로 마치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우리가 1, 2, 3번 키커가 다 실축을 하는 바람에 예. 승부차기에서 패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결승에 못 올라가고 우리는 3위로 마쳤고 일본은 그 대회를 우승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 삿포로에서 박지성, 이영표가 없이 치른 첫 번째 국가대표 은퇴를 했으니까요. 박지성, 이영표가 없는 첫 번째 한일전이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유럽의 모든 정예가 다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때 일본에 3대 0으로 또 완패를 하면서 삿포로 쇼크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최정의 베스트 한일전은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2023 카타르 아시안컵이 실질적으로는 2024년에 열리니까 만약에 이제 아시안컵에서 두 팀이 뭐 앞서 말씀드린 16강이든 혹은 결승에서든 만나게 될 경우 전설의 1군이라고 하는 1군으로 붙으면 우리가 이겨 약간 이런 양팀 팬들의 그렇죠. 그 자존심 싸움이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성사된다면 말씀하신 2011년 이후 무려 13년 만에 정예 멤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23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냐?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맞이하면서 아시아 최고 공격수 역대 최고 공격수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에 이른 이후 첫 한일전을 이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때 손흥민 선수가 뛰었어요. 예. 18세로 대표팀 막내였는데 그때는 대표팀이 박지성 중심의 팀이었지 손흥민 중심의 팀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13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 중심의 대표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 될 수도 있는 한일전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 뭐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성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일본도 지금 뭐 유럽화 화려한 면면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유럽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정말 유럽에서까지도 관심을 그럼요. 가질 수 있는 아시안컵 결승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봤잖아요. 뭐 사실 그때도 뭐 일본, 한국 다 16강에 갔고 뭐 정말 좋은 성적을 냈는데 우리는 사실 그때 명단과 뭐 지금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일본은 그때 좀 베테랑들이 있었고 좀 물러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3월 A매치 명단을 보니까 좀 주목할 새로운 그 흐름들이 맞습니다. 있죠. 일본은 아무래도 모리아스 감독 체제로 다시 가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죠. 이미 4년의 모리아스 체제에서 연장선으로 가는 거라서 연속성이 있는 거죠, 팀이.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스 감독의 일본은 자연스럽게 선수 교체가 좀 변화를 바로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선수들을 좀 제외하고 젊은 선수들을 선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발했던 선수가 그 FC 도쿄의 그 혼혈 선수 좀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방그나 간데 방그나 간데 아프리카계 쪽 그 혼혈 선수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레프트백이에요. 이 선수가 나가토모의 그 자리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또 소속팀도 같아요. FC 도쿄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또 선발해서 일본 언론들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이 선수가 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3월에 A매치 데뷔를 했고 또 이토 히로키 선수라고 슈투트가르트의 그 수비수인데 이 선수도 조금씩 경기수를 늘려가고 있어요. A매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아시안컵, 장기적으로 26년 월드컵을 지금 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시다와 나가토모가 이제 자연스럽게 물러나면서 이제 박나간데라는 새로운 젊은 공격적인 레프트백이 등장을 했고 또 독일에서 실력을 조금씩 이제 입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토 히로키가 뭐 이제 이타쿠라코라든지 뭐 토미야스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함께 맞습니다. 또 새로운 유럽파 수비 라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은 뭐 탄탄한 멤버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라인과 공격 라인 보면은 사실 2022 월드컵 때는 뭐 미토마, 쿠보가 쪼커였고 카마다도 좀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카마다 선수가 이름값 또 기량에 비해서 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갖고 교체 위주로 좀 뛰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중원의 핵심은 카마다고요. 미토마 선수는 월드컵을 통해서 이제 뭐 일본의 에이스가 된 것 같아요. 예. 일본 언론들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계속 그냥 브라이턴 미토마의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미토마 선수 여름에 또 빅클럽 이적설도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핵심적인 선수고 쿠보 선수는 뭐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골을 넣고 예. 네. 이제는 우리가 사실 쿠보 선수를 넣고 좀 약보는 그런 팬들의 그런 시선도 있었잖아요. 예. 기량에 비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어떻게 갔냐 뭐 이런 좀 비아냥거리는 게 있었지만 본인이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을 다 실력으로 지금 다 이겨내면서 핵심적인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 레알 소시다드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면서 챔스 진출을 이끌고 있고 뭐 라리가에서 8골을 넣었으니까 그럼요. 이미 검증이 돼서 월드컵 때는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후보였지만 이제 아마 아시안컵 때는 카마다, 쿠보, 미토마가 뭐 이전에 뭐 도안 리츠나 뭐 미나미노나 뭐 이토 준야나 이런 선수들보다 빅리그에서 좀 맞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색깔로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 팀의 현재 기준 포물로 봤을 때 예상 명단을 좀 뽑아봤는데 일단 한국의 공격 라인은 황의조 선수가 이제 올여름에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조경 선수도 지금 사실 부상으로 전반기를 거의 날렸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또 이적설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데 오형규 선수는 또 잘하고 있어서 다크호스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손흥민, 이강인 뭐 지금 한국 공격의 핵심이고 뭐 이재성, 황인범 잘하고 있고 수비 라인의 김민재까지 뭐 월드컵 멤버가 거의 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커졌다. 일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이선 공격에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큰 차이는 월드컵과 큰 차이는 없지만 예. 그래도 월드컵 때 돋보였던 백업 자원이죠. 미토마 선수가 아마 중심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겠나. 월드컵 때는 조커 역할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예. 저는 미토마 선수 중심의 전술이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하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월드컵 때 멤버에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나가토모의 자리는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박나간대 선수가 아마 모리아스 감독이 서서히 기회를 주면서 자리를 그 위치를 좀 바꾸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뭐 실제로 또 그때는 그때의 경기력과 부상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명단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명단만 놓고 보더라도 이 두 팀이 맞붙는다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처음으로 최정의 아시안컵을 치르는 양 팀 모두 전설의 일군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지 그 경기가 또 결승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컵이 있기 전에 올해 2023년에 각급 대표팀의 중요한 일정들이 많죠. 아, 굉장히 바쁩니다. 당장 뭐 그 며칠 뒤에 있을 20세 월드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20세 월드컵에 프랑스, 온두라스, 감비아하고 조별리그를 할 예정이고요. 이 경기가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 4년 전 2019년 이강인 선수가 활약했던 그 폴란드 20세 월드컵의 기억을 좀 되살려 줄 것인가. 김은중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대회에서 목표 4강으로 잡았어요. 예. 왜냐면은 전 때문에 준우승 했거든요. 예. 이제 우리는 16강이 아니고 20세 월드컵 대회는 무조건 4강이 기본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83년에도 4강 한번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조별리그 또 많이 통과해봤어요. 16강, 8강 최근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세 월드컵에서는 충분히 4강을 목표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는 그 연령대의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 대표팀은 이제 7월 달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그렇죠. 열리는 여자 월드컵을 치르고 또 이제 9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네, 9월에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 축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있죠. 유럽에서는 뭐 왜 이게 뭐 중요하겠냐 생각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병역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이번 네, 경기에 좀 참가를 하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유력하죠. 네, 원래 작년에 열려야 됐었는데 1년 연기되면서 만 24세, 원래 23세죠. 만 24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 우리가 2014년 인천 대회 그리고 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좋은 선수들이 다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18년도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지 안 그랬으면 지금 상무에서 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대회도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금메달을 통해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인가가 좀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에 또 아마 우리 대한축구협회라든지 뭐 한국 축구계가 지금 9월에 좀 초집중을 할 것 같아요. 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팀 클린스만 2기는 이제 6월 16일에 페루, 20일에 엘살바도르와 국내에서 이제 친선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으로 자기가 뽑은 명단으로 맞습니다. 아시안컵을 네. 준비하는 경기예요. 그렇죠. 3개월간 3월 A매치 끝내고
3개월간 선수 관찰을 하고 K리그2 경기도 관찰을 네. 직접 관전할 정도로 되게 열성적으로 현장을 돌고 있었고, 또 최근에 코치진들과 함께 유럽 각지 돌면서 유럽파 선수들 또 점검하고 면담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6월에 나갈 선수들, 진짜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만으로 처음 경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그 벨기에에서 뛰기는 홍현석 선수도 직접 가서 관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6월달 클리스만호의 진정한 첫 명단은 어떨지도 한준TV에서 또 풋볼아시안 김성진 편집장이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